문갑식의 진짜TV입니다. 최근 일어날 일들을 보면 우리나라 안보는 안보가 아니라 거의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목선이 업으로 보이지도 않는 사람을 태우고 삼척항까지 유유히 흘러 들어오는 동안 해군은 이걸 몰랐다고 하고, 갑자기 그 철도 아닌데 철새떼인 기러기가 20마리 남짓 편대를 지어서 이동하는 보고 출격한 우리나라 공군기들은 그것을 새떼라고 보고했습니다. 당시 지상에서는 여러 부대에서 북한의 비행기 2대가 출하했다라는 확언이 들렸는데도 우리나라 공군은 한사코 7, 8월에 나오지도 않을 새떼가 한반도 상공에 출격했다고 요란을 떨었죠. 이 두 가지 사건에 이어서 해안 경계 초소를 맡고 있다가 휴가를 나온 병사 하나가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자 해당 부대는 경계 태세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가지고 그 병사에게 혼을 냈다거나 괴롭힘을 줬다거나 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목선이 떠내려온 과정, 철새가 등장한 미스터리, 그리고 해당 해군 경계를 서던 병사의 자살에 대한 해명을 보면 하나도 석연치 않고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도 좀 믿을 만한 수준으로 그럴듯하게 해야지 듣기만 해도 엉터리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외교는 곳곳에서 참사를 일으키고 있죠. 상대방 국기를 거꾸로 단다든가, 무슨 대통령이 어느 나라 정상회담에 가서 옆 나라 말로 인사를 한다든가, 외무고시 출신들은 답지 않게 호둥지둥, 갈팡지팡, 좌거우면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의 길을 다잡아야 될 강경화 외무부 장관은 대체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아는 사람이 없죠. 그가 있다는 사실은 그의 흰 백발이 보일 때만 사람들이 저기 강경화 장관이 갔구나 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안보 관련 장관들을, 외교 안보 관련 장관을 교체하는 게 어떠냐라는 야당의 질문에 청와대와 상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뜻은 이낙연 장관 역시 1년의 벌어진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뭔가 임무를 교체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본 것이죠. 저는 생각 같아서는 다 잘랐으면 좋겠지만, 다 자르면 또 그 사람 새로 뽑는데 드리는 시간이 너무 번거롭고 길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해임해야 될 장관으로 저는 3명을 생각합니다. 한 명이 정경두 장관입니다. 정경두 장관의 일련의 행동은요, 이미 국민의 조롱거리가 넘어서 신뢰를 잃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30년, 40년간 국방을 책임지겠다고 그런 자리에 있었느냐? 어떻게 저 사람이 30년, 40년 동안 군복을 입고 있었느냐? 이건 군인으로서 들을 수 있는 최악의 지적이고 모욕이죠. 만일 저였으면 목선 사태나 새떼인지 진짜 비행기인지 모를, 아니면 무인 드론기가 내려왔을지도 모를 그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저는 그 자리에서 옷을 벗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정경두 장관이 하는 짓으로 봐서 오래 못 갈 것이다. 길어야 1년. 근데 제가 방송을 한 지 한 3일 만에 이렇게 또 사태가 났죠.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그 사람의 앞날을 내다보는데 정작 60만 대군을 지휘해야 될
국방부 장관이 하는 행동을 보면 도저히 안 돼요. 저는 초기에 송영무 장관이나 정경두 장관을 임명했을 때 좀 부족한 자질들이 있지만 기대가 있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군대의 편제가 육군에 지나치게 치중돼 있어서 해외 공군이 상대적으로 육군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입지도 좁고 발언권도 약해서 좀 위축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그런데 현대전이라는 건 육군보다는 공군이나 해군의 비중이 커졌기에 송영무나 정경두 장관 같은 사람이 와서 좀 더 활력을 불어넣고 거기에 해서 무기도 좀 도입하고 인력도 좀 더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육군과의 균형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데 진력하리라 라는 기대에서 사실 정경두 송영무 장관에 대해 제가 논평을 급여하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한 짓이라고는 자기 머물렀던 군에다가 똥칠한 거밖에 없어요. 자기 후배들 얼굴에 개망신 준 거밖에 없어요. 역대 최악의 장관이란 말이 지금 몇 번째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육군 출신의 장관이 등장해서 기강이 해이해질 대로 해이해진 군의 사기를 잡고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가? 그걸 먼저 제대로 해야죠.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죠. 대화를 하든 뭘 하든 마지막 평화선언문에 도장이 찍고 핵무기가 철폐될 때까지는 우리의 주적은 북한인 거죠. 그 뻔한 사실을 왜 장관이 군인들에게 주지를 못합니까? 그런 병력은요, 100만 아니라 1000만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한번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그 군대는 그 볏짚단에 물 묻어서 쓰러듯이 갈팡질팡 쓰러져요. 100만 1000만 있어도 소용없어요. 두 번째, 정의용 안보실장. 우리나라의 안보실장이라는 제도가 생긴 지가 사실 얼마 되지 않았더라고요. 첫 번째 안보실장이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이었고, 두 번째 안보실장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죠. 둘 다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인물입니다. 김장수 장관, 별명 꽃꽃장수. 김관진 장관, 북한의 김정은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호랑이상. 세 번째, 정의호 장관. 어디서 뭐가 타는지 잘 모르는 장관이죠. 저는 이분이 외교관 출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외교관을 기본적으로 신뢰하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외교부에서 들으면 뭐하지만. 말이나 이거 의전에는 할지 몰라도 이 사람들이 무슨 국방을 하고 안보를 책임지니까 그야말로 코미디죠. 그런 자리를 주는 사람도 한심하고 그렇다고 또 그걸 좋다고 받아먹는 사람도 한심한 거죠. 정의용 장관은 우리나라에서 국가안보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뭐라고 하나라도 제대로 한 일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제가 내일 반론해 드릴게요. 아유. 2017년 5월 20일부터 했으니까 2년도 넘었네. 그만하세요, 그러면. 2년 넘었으면. 어디 그러고 저 조용한데 대사나 가서 저 국민들도 눈에 잘 안 띄는 나라 대사나 가서 저 한식책 챙기고 공직 마무리 하세요. 무슨 정통외교관 출신이야, 정통외교관 출신은. 하는 집마다 살살이 집마다 하고 있더만. 세 번째, 강경화 장관. 저는 이분이 됐을 때 진짜 걱정 많이 했어요. 경력이라고는 뭐 미국인 뺨치게 잘하는 영어. 영어 잘하면 좋은 외교합니까? 불어 잘하면 좋은 프랑스 관계 맺어요? 아프리카 잘하면 아프리카 가서 떼도 뭡니까? 그 말을 할 역할이 따로 있고 외무부 장관은 외무부 장관의 역할이 따로 있는 거죠. 그 외무부 장관의 자리를 무슨 언어의 능력에 따라 차지하는 자리로 알고 있으니 이분도 보면
4강 외교에서 할 일도 없고 상대도 안 해줘. 이 강경화 장관은 상대도 안 해주는 것 같더라고. 외교부들이. 얼마나 지금 외톨입니까? 본인들이 괴롭겠죠. 그러니까 머리 색깔이 더 하얘지지. 아니면 이제 염색을 안 하고 일부러 놔두든가. 왜 이런 자리에 앉아서 국민을 괴롭히면서 월급을 먹냐고요. 그냥 딴 일 하시면 더 나은 직책에 나은 보수에 좋을 텐데 왜 굳이 앉아서 국민을 괴롭히는 일에 열중하세요? 세 분. 또 많아요. 저 들려면 예를 들어 유은혜가 하는 교육부 장관. 그 사람은 대체 교육에 대해서 뭘 알고 교육에 대해서 소신이 뭔데 그 자리에 덥석 앉아갖고 지금 자사고들 없앤다고 난리고. 유은혜 장관 자사고라는 게 어떤 개념에서 시작한지 몰라요? 아유 참 지식의 한심한 수준하고. 우리나라 자사고의 뿌리는요, 일제가 조선을 패망시킨 이후에 시작된 자치적으로 우리나라의 소지주라든가 상업을 해서 돈을 번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우리의 동량들을 키우자라는 하면서 세운 학교가 바로 사학의 출발입니다. 사학의 출발이에요. 요새 여러분들이 8, 90년대에 무슨 사학비리라는 그 영화 나쁜 놈들 나오는 거에 세뇌돼서 그렇지 공립학교보다 더 자율적이고 학생 왜? 자기들은 자기 사재 털어서 애들을 교육하니까 더 열심히 가르치고 그래서 거기서 배출된 인재들이 제일 많은 데가 사학이죠. 몇 년 전에도 노무현 정부 때인가 사학 없애겠다고 난리치다 결국 항복하고 말았잖아요. 왜? 사학을 없앤다는 건 논리도 없고 무슨 정의도 없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하는 애들을 꼴보기 싫는 거 외에는 핑계가 없는 거예요. 교육감들이 그러면 교육부 장관이 나서서 정리를 하든가 뭐 해야지 꿀먹은 뭐처럼 가만히 입이나 다물고 있고 뭐하러 그 자리에 가 있는데 얼굴 자랑하려고? 아유 참. 더 많아요. 뭐 얘기 걸면. 근데 이 대표적인 네 장관은 좀 빨리 물러나셔야 되겠어. 그리고 앞에 말했던 국방부 장관, 외무부 장관, 또 국가안보실장 이 세 분은요. 국민은 여러분이 없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시면 수치심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떠날 때 개기고 안 가는 사람? 나중에 끌려서 내려가죠. 역사가 그걸 보여줘요. 떠나야 될 때 안 내려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역사는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비참하게 끌어내립니다. 역사에 다 나와요. 제가 뭐 예를 들 것도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 지금 돌아다니면서 뺨 맞고 다니잖아요. 그럼 안에서 뭔가 보좌를 해야지. 말 한마디 못하고 그 자리나 차지하고 앉아서 엉터리 짓이나 해야 되고 오늘은 무슨 거짓말을 해서 국민을 속여먹을까? 그게 언제까지 통한다고 생각합니까? 이낙연 총리가 동아일보 기자 출신답게 그런 얘기를 했으면 전 이분은 그래도 양심적인 기자 출신이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물론 노선이 달라서 저쪽 편에 가 있지만 동경 특파원들도 했고 또 대일 관계도 좀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사람도 정확하게 판단하는 평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이 있으니까 대통령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겠죠. 대신에 그 후임으로 또 엉뚱한 사람 두 번 놀랄 사람들 데려 나오지 마세요. 김현철처럼 그 탈북자들 단체인 하나원 계속 몇십 년 기념식에 가지도 않고 거기 안 간다고 북한이 당신 빨갱이로 안 보냐? 에이고 참 눈치는 또 무지 빨라요 보면. 네, 하루하루가 답답해서 국민 여러분이 모두 정신과에 가는 환자가 되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 어제 받았던 충격이 채 가시기 전에 다시 골이 띵하는 나라, 우리나라죠. 하도 엉망진창으로 나라를 이끌었기 때문에. 예. 문갑식의 진짜 TV는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특종과 새로운 뉴스디에 가려진 진짜 뉴스, 새로운 시야를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디지털 조선의 진짜 뉴스에서 했던 방송이 둘 다 사라졌더라고요. 저한테 통보도 없이. 그래서 왜 사라졌냐 물어보니까 네이버 스탠드라고 있죠. 그 네이버 스탠드라고 거기 앞에 노출되려면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제 프로그램이 너무 정부를 공격하는 성향이라 한 3, 4분만 올렸다 싹 다 비공개로. 그래서 저도 볼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그거를 나한테 사전에 설명해서 양해를 구하든지 해야지. 나는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준비해서 나와서 찍었는데 뭐 하냐. 그래서 제가 그쪽에다가 상의를 해서 그 영상을 써도 좋다라는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총 4개의 동영상이 있는데 뭐 그 틈에 좀 보신 분들도 있고 미처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나라의 사정이라는 게 사실 이래요. 여러분도 모르시면 네이버라는 그 포털 사이트 있죠. 저는 네이버에서 보지도 않지만 뭐 검색 기능이 약하고 보다 보면 순 어디 좌파일색에 보이는 그 뉴스들만 있어서 전 진짜 안 본 지 오래됐어요. 차라리 검색할 때는 구글 들어가서 검색해요. 저 네이버라는 단체는 제가 볼 때 무소불위의 공룡이 된 지 이미 오래예요. 거기서 제가 제일 한심한 게 뭐냐면 네이버가 월 1년에 몇억 원, 몇천만 원 주고 그 신문사나 방송사 뉴스 지 마음대로 사용하죠. 그런가 하면 뭐 댓글 많이 달린 기자, 좋아요 많이 달린 기자 그래갖고 각 사의 기자들을 마치 자기 휘하처럼 부리고 있죠. 완전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 신문사나 방송사가 그 기자를 고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완전 주인인 양 행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온갖 장치를 만들어서 네이버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미디어가 노출이 안 되는 식으로 이걸 막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심사를 한다는 면면은 제가 뭐 직접 만나거나 그런 사람은 없지만 주변의 평을 들어보니 대부분 좌파에 가까운 인사들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보의 독식 현상이 생겨 정보의 균형이 빡 깨지면서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는 거죠. 그나마 유튜브는 아직은 공정한 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전력하는 것이고 그렇게 그 후배들이 네이버의 눈치를 보는 거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쟤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자. 단 내가 열심히 찍은 동영상은 좀 내가 가져다 쓰마. 진짜 TV에서 쓰마. 그래갖고 사이좋게 소주 한잔 먹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내일 모레 정도까지 올릴 영상 중에는 약간 앞뒤가 바뀐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했던 방송 중에 어떤 건 북한은 이미 그 핵 보유 단계에 들어섰다라는 기사가 원래 지난주에 나갔고 그 다음에 제가 거기에 대한 반론으로 시청자들이 문갑식을 한 수 지도하다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제가 낸 거예요. 근데 이게 먼저 보시고 이걸 보고 앞뒤가 서는 것 같다 바뀌는데 이렇게 따로 처음부터 다시 보시면 이래서 문갑식이가 시청자들 댓글을 모아서 이런 식으로 정정도 하고 해명도 하고 사과도 하고 인정을 했구나라는 부분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일 문제도 지금 어제 우리 오늘 지금 김동현 기자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문제 삼은 부분은 그것도 지금 동영상 준비되어 있어요. 모든 시기발의 한일 관계 갈등의 시발점이 1965년에 맺은 한일 기본권 조약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쉽게 해서 해방 후 40년 만에 처음으로 된 거고 그 안에 바로 대일 청구권 자급이라는 것과 양국의 국가의 지위에 관한 내용들이 꽤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독자분들 중에서 그런 거 보시는 분이 거의 없죠. 벌써 54년 된 조약인데 그걸 알 리가 없죠. 그래서 그 조약의 뭐 중요한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고 그 조약에서 받은 돈이 어떻게 돼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와서 우리가 54년 된 조약을 깨자고 하니까 아베가 열이 받았다. 그게 바로 이번에 시발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연관해서 보시면 총론적으로는 문갑식이가 설명한 한일 기본권 계약이 깨졌는데 지금에 와서는 오늘 아침에 방송한 김동현 기자의 설명대로 예를 들어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약간 불쾌감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그거는 당연히 심리적인 거지만 두 번째는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보내준 주요 장비가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의심을 금할 수 없다라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게 또 어떻게 연결되냐면 저희 이번에 방송에서 좀 유엔 제재 허실인가 그 시리즈를 보시면 일본 해상 자위대에 의해서 수차례 그런 남북 간의 물물 교환 환적가를 하는 장면들이 잡힌 게 나오죠. 그렇게 되면 종횡어로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연결이 돼서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라는 것도 사실 이런 차원에서 시작됐구나. 이건 결국 일본에 의한 세컨더리 보이콧이랑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괜히 무슨 문재인하고 아베가 서로 기분 나쁘다가 저 인간들 한번 골탕 먹어봐라. 이런 싸움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제가 순차적으로 올리고 좀 더 빨리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곰 편집자가 좀 힘들겠지만 그거야 뭐 본인 사정이고. 예. 4만을 넘은 이후에 1000명까지 가는데도 또 이렇게 더딥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좋아요, 구독, 퍼날리기 많이 해주시고 월간조선 구독 꾸준히 들어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유무용의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이 또 메일로 장문의 편지를 써서 월간조선 TV에 출연하는 젊은 기자들에게 저녁을 사주고 싶더라. 그래서 날짜를 2개 받아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후배들한테 그 얘기를 전해서 날짜를 받아서 또 그 독지가 선생님께 저녁을 잘 얻어먹고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